수정만 할게. 내일 김승연이다. 아 진짜? 현 아니었어? 현 아니야. 오래 찬 사람들 친구들 보면 다 그래. 김승현으로 돼 있어. 이참에 이름도 한번 다. 네. 최영원 평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사왕이에요. 김사왕? 왕. 김진환입니다. 네, 공교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알았어. 마이크 하나 달라고 그래야지. 반등 성명이 중요하긴 해. 그러면 이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론. 이론 존나 어렵던데. 네, 많이 어려워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이 어렵고, 이제 좀 느낌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강론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실무에서 구체적인 문제로 이제 출제 범위를 뺏기고,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서 변별력을 좀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이제 총론 쪽에다가 포커스를 둔 것 같은데, 의도는 좋아 보이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변별력이 있을까라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이론이잖아. 일단은 이론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사고의 흐름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답안에 녹이고 또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강력한 논쟁이 일어나야 설득할까 말까인데, 너무 포괄적이고 굉장히 좀 고루한,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더 안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올드한 이런 논점들을 넓은 범위 내에서 뽑아서 네 생각을 한껏 써봐라 하지만 나는 설명으로 줬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는 문제들이 로 대다수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조금 많이 당황하시고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 1번 같은 경우가 조금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문제 1번은 일단은 뭐 대상물건 자체는 조성 택지의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이제 뭐랄까요,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선분양이나 후분양 방식 이런 프레임을 좀 씌웠어요, 위에다가. 근데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출제자가 의도하려고 했던 방법을 좀 개발법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당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전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가 올바른 방향이 있다면 그 올바른, 물론 올바른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는 출제자가 생각하는 그 사고의 흐름이겠죠. 근데 그 올바른 방향으로 정확히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녹여서 한정된 시간 내에 지면에 녹여서 쓰기란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어요. 그렇지.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물론 이제 요즘에 현업에서도 정비사업에서 이제 후분양, 그러니까 결국은 허브에서 네. 실질적인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컨트롤을 하니까 가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택지비 평가가 아닌가라고 그렇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지? 일단 이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허그에서 분양 보증 승인을 해줘야 이제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원래는 옛날에는 택지비 평가를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했었다면, 요즘은 이제 분양 승인을 볼모로 해서 예, 그래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인근 아파트 가격의 평균가보다 뭐 몇 프로보다 높으면 안 된다, 예, 뭐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사실상의 분양가 상한제를 예, 만들고 있었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택지 개발 사업이나 이렇게 이제 공공으로 이제 제공되는 거는 원래 이제 택지비 평가는 안 하지만 네. 조성원가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분양가 상한제를 아직도 시행하고 있는 거고, 민간 택지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게 이제 근혜 누나가 이렇게 없애버렸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허브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래서 정비사업들이 민간 택지잖아. 그러니까 그럼 공기업 A라고 말한 거는 네. 공기업 A라고 전제를 깔고 있으니까 또 내가 좀 이것도 수험생들한테 좀 미안했던 게, 내가 1기 때 지금까지 얘기한 로직을 다 설명을 하면서 약수를 냈어. 약수를 내서 선분양제, 후분양제 설명하고 강평 때 이게 분양가 상한제하고 연동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택지비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난 택지비 평가를 계속 낼 거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사실은 나도 택지비 평가할 줄 알고 봤더니 문제는 조성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라서, 그러니까 사회적 이슈를 내 강의를 좀 따라온 사람들은 이 사회적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허그 부분들은 사실은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은 내가 몰라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를 택지비 평가 쪽으로 끌고 갔을까봐 사실 물음을 보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측면이 네. 없지 않아 있어. 지금 보면.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뭐 이 문제를 받아서 많은 생각들이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뭐 선분양, 후분양, 뭐 말씀하신 서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분양가 연동제라든지 혹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 또 얘기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택지비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원가주의, 시가주의에 대한 얘기도 또 했어야 되는 거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삼방식을 적용하지만 그때 있어서 조성 어떤 개발이익에 대한 배제 문제라든지 그 개발이익에 대한 배제 문제도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환수 대상인 개발이익이 어느 범위 막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결국은 이 문제에서 생각을 하고 접근할 거는 가장 중심적인 거에 접근해서 논제와 전제의 범위를 확 줄여버리는 게 뭐라 그럴까요? 좀 위험을 많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런 사고에 입각해서 물음위를 접근한다면 물론 예시목차도 저는 그렇게 냈지만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조성한 택지 감정평가다. 그럼 명확해져요, 쓸 거는. 일단은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라든지 물음 2와 물음 3과의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논리적 연결고리를 생각을 했을 때 원가적인 측면에서 토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상 토지, 대상 택지가 소재한 지역에 있어서 대체 경쟁 관계가 있는 어떤 사례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거래사례 비교법도 적용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논의라면 제가 보기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쓸까 해서 중원부원하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라는 어떤 답안의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득점하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거 합니다. 물어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택지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 분양가 상한제 택지 평가하게 되면 기준 시점부터 그다음에 조건부 평가 이런 것들이 다 문제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조성 한누라 있으니까 맞아. 뭐 그런 것들은 다 네.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조성 택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공시가격법 쓸 때 그 밖에 보정한다고 하면 네. 우리가 이제 그 LH나 사실상 택지를 분양한 사례들을 좀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 그렇죠. 약간 이제 그 사업의 초반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파트 사업을 위한 부분에서는 초반이니까 네. 원가성이 조금 더 네. 반영되는 평가 방법을 쓰고 그렇죠. 있고, 물론 위에서는 뭐 후분양, 이건 그 시가주의로 가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자칫 물건을 아파트로 오해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건 네. 이제 문제 물어보는 거는 택지 네. 부지를 물어본 거. 아파트가 올라가 있다라는 상정을 또 하게 되면 문제에서 깔아준 전제가 아니고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지. 거기다가 또 평가의 논리라든지 현재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의 택지만의 평가 또 이런 생각까지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항상 이제 문제 분석할 때 저는 이제 서술 방식이라든지 전제라든지 논제라든지 다 구분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물음 1과 물음 2의 전체적인 어떤 왁구, 솔직히 우리 뭐 시체말로 왁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왁구 자체는 유사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출제자가 의도하는 거는 명확히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물음 1에서는 똑같이 감정평가 방법을 물어보는데 그냥 감정평가 방법을 목적으로 던져놓고 설명하시오라고 이제 물음을 줬는데 물음 2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감정평가 방법을 제한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한은 이걸 제한하려고 그러면 그 합리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안건으로 상정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건으로 상정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서 또 이론적으로 굉장히 많은 방법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사람이라는 건 생각하는 게 다 똑같거든요. 네가 어떤 방법을 제안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이면에는 나는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물음 3과 물음 2의 연결고리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개발법으로 조금 끌고 가는 게 아무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다른 방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근데 느낌상 물음 2와 3을 고려를 했을 때 개발법이 좀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물음 위에서 또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냥 감정평가 방법을 제안하시면 안 되고 최유효 이용의 관점에서 감정평가 방법을 제안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최유효 이용의 관점이라는 소물음 2에서 주고 있는 전제 자체를 해석하는 다양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최유효 이용 판정의 기준으로서 합리성이라든지 어떤 적법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최고의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다 나눠서 그걸 글에 녹여가면서 감정평가 방법을 제안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이 최유효 이용의 관점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최유효 이용이라는 상태는 즉
해당 물건에 대한 어떤 가치의 상한선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를 이제 포괄을 해서 최유용으로 귀결되는 그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제안하면 된다라는 식의 논리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생각을 하면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논리로 이제 그 예시 목차를 냈는데 최유효 이용의 관점을 이용 상황의 관점을 분류해서 제시를 하고 개발법을 제시하되 그 개발법 안에서 최유효 이용을 어떻게 판정하는지에 따라서 개발법의 논리가 달라진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끌고 갔어요. 이거는 조금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접근을 하기에는 이제 사후적으로 문제를 보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이제 문제 분석을 하고 답안을 목차를 구성을 하면서 나타나는 점이기는 한데 현실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 가장 간략한 방식으로 소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거는 잠깐 궁금한 게 이게 대물음에서 보면 변경에 따라서 공시장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돼 있는데 두 번째 물음에서 최유용의 관점에서 제한하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최유용이라고 하면 뭐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그렇죠. 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주택을 픽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의도로 최유용이라는 뉘앙스를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 지금 말씀하신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최유효 이용을 일반적으로 용도의 다양성을 전제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용도의 다양성으로 전제를 해서 판단을 하는 논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조금 포괄적인 논리가 될 수가 있어요.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 자체는 단순히 어떤 용도적인 측면에서의 구분만을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주택에서도 동일한 면적대 동일한 평형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때 이걸 3베이로 구성을 할 거냐 뭐 4베이로 구성을 할 거냐 아니면 설계 변경 욕실을 하나를 넣을 거냐 두 개를 넣을 거냐 그 세세한 부분을 다 정하는 거를 최유효 이용의 범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용도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좀 세부적인 뭐 어떤 논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제가 뭐라 그럴까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 근데 처음에 선분양 방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후분양 방식을 하기 위한 그때의 조성 특치를 평가를 한다라는 전제를 깔면 또 이제 서술의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개발법이라든지 이런 걸 쓸 때 어떤 성숙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써줘야 되는 거고 인근 주위 환경에 따라서 변해오는 최유효 이용의 어떤 시간적 불일치에 대한 내용들도 다 담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그런 거잖아. 사실 이제 이게 선분양 방식, 후분양 방식이라고 하면 실무적으로 보면 선분양 방식 앞에서 이루어지고 후분양은 뒤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상당히 사업이 진행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할 수도 있겠네. 그냥 이게 분양 방법 자체를 지금 아파트를 안 올리고 있어도 후분양 방식으로 결정하고 나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시점이 같은 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 그러면 뭐. 네,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시점으로 보고 가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할 거예요. 쓰기 편하고.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달라지는 쟁점들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냐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시점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선분양이라는 측면에서의 가격과 후분양의 측면에서의 가격이 뭐 변경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야 되지 않냐라는 논리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아예 다르지 않나요? 많이 다를 수 있을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유효 관점,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 관점이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 방법 중에서 어떤 전제를 깔고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전제를 깔고 하는 것들을 한번 써봐라. 근데 그 전제를 하기 위해서는 최유효 관점에서 뭐 법률적으로 뭐 지고 다니게 일 수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전제들을 깔아놓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용적률 300% 안에서도 300% 다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뭐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결국은 뭐 개발법의 논리. 꼭 개발법이라기보다는 개발법의 논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걸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택지에 대한 개발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택지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를 이용하는 어떤 최유효 이용의 관점에서 일체 이용의 관점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섹션으로 좀 구분을 하거나 아니면 블록으로 구분을 해서 어떤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끼워 넣어서 수요성이라든지 어떤 합리성을 만족시키는 관점에서의 분할 이용도 가능하다. 제 논리는 이제 이쪽으로 갔는데 굉장히 많은 논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만 않으면 이 문제 솔직히 저 변별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정리하자면 뭔가 최유용이라는 관점이니까 결국은 향후의 어떤 분양 수입이 중요한 부분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 맞아요. 뭐
대형 평수는 평당가가 좀 낮고, 맞아요. 예, 뭐 수면 평수는 평당가가 맞아요. 높으니까 맞아요. 그런 어떤 이용 상황을 고려해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개발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개발법이 거의 의도된 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면 개발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으니까 최후의 관점을. 예를 들어서 뭐 공시지가신법이면 사실 그런 거는 쉽지 않으니까. 게다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요즘 후분양으로 가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한단 말이야. 이게 그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후분양으로 아파트 분양을 가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분양가를 올릴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시점이 뒤로 이연되니까. 그러다 보면 분양가가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그 올라간 분양가 자체가 그 분양하는 시점에 있어서의 과연 합리적인 어떤 전형적인 수요층에게 흡수 가능한 분양가인가 이걸 어떻게 밝혀주는 거냐 물음 3번으로 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왜냐하면 분양 대금의 현재 가치와 개발 비용의 현재 가치 산정 시 고려할 점을 20점이라는 몇 점을 주고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많은 논리가 있지만 많은 생각들이 머리에 지나가지만 깔끔하게 쓰고 빨리 빠져나오는 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시사적인 쟁점을 던져주면서 네. 이런 박스를 구성하는 문제들일수록 이런 문제는 보면 항상 내용 물어보는 거 굉장히 심플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음 1번에서는 그냥 3방식, 2방식,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네. 조성원가법 네. 정도를 써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아까 말했듯이 후분양제를 선택하는 이유가 내 분양가 일반 분양가를 협등시키기 위함이거든요. 인근 시세만큼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다 먹겠다는 그렇지. 측면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게 분양가 규제받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할 때도 그 조합원 분양가나 이걸 선정할 때 우리 그 한도를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 사실은. 만약에 네. 이게 선분양으로 들어갔을 때 네. 그 한도를 택지비를 역산해 가지고 우리가 산정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정을 하고서 우리가 조합원 분양가를 이만큼 내야지 일반 분양가가 여기서 규제를 받을 거다라는 네. 그런 어바우트를 갖고 가니까 사실 후분양제로 갔을 때 자유로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녹일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에서의 좀 증폭되는 부분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선분양, 후분양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3방식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심플하게 말해야 3방식 물어본 거고 그냥 그지? 그냥 그 선분양, 후분양은 쉬운 건데 이것 때문에 그 뭐 개요에서는 뭐 그치. 그 정도에서만 논리적으로 깔아주고. 사실상 3방식 무릎 1도 3방식이 무릎 1도 3방식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냥 보면 무릎 1, 2에서 3방식 전체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무릎 3번에서 유의사항이나 고려할 점을 물어본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선분양, 후분양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무릎 1에서 뭐 조성특지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이랑 뭐 다른 방법 써보지 뭐. 그냥 무릎 위에서 뭐 이론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있는 개발법 한번 써볼까? 그러고 나서 무릎 3번에서 고려할 점 빨리 적고 넘어가지. 오히려 이게 더 심플하고 심플하게 봤어요. 임팩트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실무적인 얘기들이 네, 많고 네. 사실 오히려 문제는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냥 네. 그것만 딱 물어봤다 쓰면은 사실 네 말대로 별로 네. 변별력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공부를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선분양, 후분양 이런 얘기를 했었고 택지비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개발법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심플하게 확정해가지고 내가 쓸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쉽게 쓰고 빠져나가는 게 득점에 도움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어하는 문제지 공격하는 물론 문제는 굉장히 아니야. 잘 쓰신 분들이 다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는 문제다. 그 근데 이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릎 1번, 2번 보면 이게 용어 때문에 잘했네. 조성택지 감정평가 방법은 기준에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유형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에 없으니까 한번 써보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 그 서술 방식도 달리해서 내고 있잖아요. 지금. 설명하냐 제안하냐 이런 네. 식으로 3번은 물음 사람은 제가 사실 이제 맨날 일하는 게 모델 짜는 거거든요. 만약에 분양 사업하면 뭐 캐시플로우. 네, 캐시플로우 짜고 예를 들어서 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어디 법에서 나와서 막 이렇게 다 계산하는데 이 비용에서 사실 선분양 후분양으로 요즘 돌리려고 모델을 다시 수정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거는 허그 분양가를 이제 시장 분양가로 맞추는 거 하나랑 허그 분양 보증비 그리고 재원 조달해서 이제 선분양 같은 경우에는 토지 조성 시점 또는 계약금 뭐 내는 시점에 뭐 분양을 받는 죄송해요. 분양 조성이 되고 초기에 받는데 이제 후분양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 한 60% 정도쯤에 받다 보니까 분양 대금을 그렇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한 3에서 7% 정도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융비가 아마 개발 비용의 현재 가치 고려할 때 이제 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업에 있으니까 되게 많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거를 내가 만약에 알고 있어. 근데 내가 그거를 답안했으면 나 어떻게 쓰냐면 법률적 제약에 대해서 부대되는 비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살살 돌려서 나가면 돼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지금 있었던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된 건 맞는데 반영이 된 건 맞죠. 그거를 너무 공격적으로 쓰다 보면 답안지가 늘어져요. 네. 이거는. 근데 내가 보기에는 2번이 더 어려워. 그럴까? 2번이 더 어려워. 2번 3번도 어려웠나? 2번이 3번은 어렵다라기보다는 조금 건드려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건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감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되고 근데 2번은 이제 이건 어려워. 23의 1번 문제가 이제 오마주다 이거는 그 당시에 왜냐면 시장 가치에 대한 다음에 물어볼 답하시오 거의 뭐 그 한 줄짜리 30점인데도 불구하고 한 줄짜리 그때 이제 40점이었지만 물론 한 줄로 이제 전체 문제 이제 전제가 제시된 게 똑같고요. 물음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격이란 시장 가치의 정의가 있다라고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런 문제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 분명히 시장 가치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법에.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인정되는 대상요건의 가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The Most Probable Price라는 표현 자체는 완전히 AI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물음 이 같은 1번부터 아니, 근데 먼저 물음 할까요? 1번, 나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수험생이라면 이런 혼란을 좀 많이 겪을 것 같아. 이게 물음 자체를, 답안 기술의 포커스를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격에 둘 것인지, 이라는 시장 가치 정의겠다. 이게 시장 가치에 됐을 것인지, 그러니까 잘못 쓰면 시장 가치를 많이 써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 수험생 측면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결국 이게 또 되게 친절한 게, 또 이게 나온표를 써, 이게 네가 쓴 거니? 나온표? 아니에요. 아니야? 원래 나온 거야? 이거? 원래 나온 거야? 나온표? 그러니까 이거를 한 줄로 했을 때 수험생들은 시장 가치를 확 써버리고 성립될 가능성은 그냥 하나의 요소 정도 그냥 바르는? 예.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거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물론 주제어가 될 수 있어요. 시장 가치가. 이 물음에 있어 주제어가 될 수가 있는데, 주제어의 개념 정의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격, 뭐라 그러지? 이 문구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 거지, 시장 가치라는 정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지면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맞아. 쓸 거를 못 쓰고. 오히려 그냥 내 생각에 단순하게 나도 보면 이게 오히려 우리 가격하고의 차이점을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마지막에 우리 시장 가치? 우리 시장 가치와 어떤 우리 유사점이나 그러니까 우리 감치기 있는 시장 가치. 그러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깔아봐야 안 돼요. 왜냐면 이 소물음 간에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물음 1번에서 다뤄줘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시장 가치의 비교라기보다, 게다가 시장 가치의 비교를 다뤄줘야 되면 문제에서 감칙상 시장 가치의 개념적 체계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일반 수험생 입장에서 이 문제를 딱 바라봤을 때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죠. 이거는 정말 그냥 AI로 깔았거든. 근데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쓸 때 비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서 그렇죠. 내가 화두를 던진 거야. 물론 나도 그렇게 썼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막 이거를 우리 가치하고 비교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 체계하고 이거를 계속 비교해가지고 넣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23회 때 문제도 어떻게 보면 유사하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이건 그냥 AI. 그냥 AI 문제예요. AI 문제예요. AI 문제예요. 이거를 영문으로 다 번역해가지고 AI에 가고 시험 봐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지. 완벽한 AI 문제예요. 그래서 뭐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물음 1 같은 경우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격은 뭐 일반적으로 최빈값으로 정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조금 위험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다는 거 같아요.
왜냐면 이게 최빈값이라는 단어는 이제 범주 자체가 통계학적 측면에 있어서 확률상 어떤 대표값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가치의 시장 가치의 정의 자체를 통계학적이고 확률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대표값으로 정의를 해버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통계학적 측면에 통계학적 의미 부여를 했다라는 너무 어려워. 측면은 쉽게 얘기죠. 아니 이건 다 공부하는 거예요 요즘에. 애들 다 공부해 이런 걸. 다 공부하는 거예요. 왜 23회 문제 나왔잖아. 이게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닌가? 이게 통계학적 측면에 있어서의 확률의 개념을 부여했다라는 거는 어떤 그 감정평가사 가지고 있는 주관적 어떤 가치 부여 인식에 치우칠 수 있는 측면을 객관화시킨다라는 측면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최빈값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시장 내에서 이 대표값이라는 정의 자체는 그 모집단 자체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시장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근에 굉장히 많은 사례들과 그 사례가 어떤 이렇게 굉장히 예쁜 올바른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만 평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례 개수가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시장 가치를 판정하는 어떤 업무가 우리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통계학적 측면으로만 정의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안에서 대표값을 최빈값으로만 정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빈값으로만 정의하는 건 아니죠. 네. 네. 아니라기보다 좀 힘들 수 있다.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그게 오류 발생 가능성이 더 많지. 그러니까 그리고 판단을 하면 오히려 통계학적 의미 부여를 하고 객관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평가한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는 최빈값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평균으로서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으로서에서는 최고도 될 수 있고 또 중위값으로서의 의미를 다양하게 지닐 수 있다라고 선서를 해주는 게 조금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건 최고값으로 우리가 최고값을 줄여내지. 감정평가는 최고값을 줄여내지. 그리고 최빈보다 이 부동산이 더 좋다. 변호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저기 그 양봉동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그거 얘기하잖아. 양봉 왜? 양봉 안 한다. หุ้어줘야 돼. 그리고 이제 물음 2 관련해서 물음 1에서 정의를 좀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격을 정의를 하면서 이 하이스트 프라이스랑 어떤 연관 관계를 끌어내려면 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격이라는 정의에서 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격, 이 가격이 함의되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이용 방법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써줄 필요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잘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얘기해볼 테니까 맞는 거 봐봐. 네. 일단은 물음 1번에서 하고 물음 2번에서 연계성을 보면 나는 물음 2번에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 최고 가격을 했다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느낌 자체는. 보통 이제 부동산 거래가 되려고 하면 물론 이제 매도자가 내놓는 가격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던질 거 아니야, 매도자가. 그러면 그 최고 가격으로 낙찰이 되겠지? 그런 형식으로. 네. 그렇지 않을까? 그랬을 때 그러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최고의 가격이라고 한 이유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격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지? 그 여기서 힌트를 준 거 아닌가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치? 거래라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이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같을 수도 있다예요? 아니면 다를 수도 있다예요? 다를 수도 있다. 아니 같을 수도 있다 같은데. 그러니까 같다고 쓰셨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야, 같은 건 아니야. 같다고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워. 같다고 볼 수는 없고. 아니 얘를 호가로 해석을 해버리면 최고 가격을 그 주변에서 던진 투매 가격들. 그러니까 투매라기보다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내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격을 얼마 이상 이하로는 블로킹 딱 해버리잖아. 그러면은 사실 이게 호가인지 실제로 성립 가능한 가격이지 이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 사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17억이라고 이문권을 내놨는데 알고 보면은 성립되는 것들은 대부분 13억에서 성립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봐. 이게 경기가 상향 곡선이면 계속 최고 가격으로 가. 맞아요. 근데 하향이면 계속 낮아지잖아. 근데 그 하향에서도 보면 있잖아. 가격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것 중에서도 그나마 높은 거, 그 다음 높은 거 이렇게 간다고 해석이 되긴 하거든요. 그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상황을 전제하는 겁니다. 같은 거야? 그 주도한다고 그러잖아 가격 자체를. 일단은 뭐 승현이 형이 얘기한 것 중에서 좀 뭐 하나를 짚어드리자면 뭐
그렇게 주장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영문의 번역상 호가는 하이스트 프라이스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호가를 얘기하면 안 네, 돼. 네. 그럼 이걸 호가로 해석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면 그 어쨌든 간에 네. 실제로 거래된 가격 중에서 네. 저걸로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거래 사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점 어쨌든 어느 상황에 있든 최고점이든 네. 거기서 떨어지든 올라가든 네. 그 사이 레인지 안에 있으니까 가장 굉장히 좋은 논리라고 생각이 든 건 그 시장 상황이라는 것 자체를 엮었다라는 게 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어쨌든 시장 가치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저 most probable price, 그 다음에 highest price라는 개념을 서브 주제로 갖고 와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장 가치라는 것 자체는 통상적인 시장을 우리가 상정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장을 상정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장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 가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의적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짚어주는 측면은 굉장히 좋은 논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쌓인 게 많은가 봐.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정말 이제 이론적 함의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이스트 프라이스랑 더 모스트 프로버블 프라이스를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개념으로 정의를 하셔서 논지 전개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정말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가 이제 그 출제되게 된 배경은 뭐냐면 AI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예전 AI에서의 어떤 그 마켓 밸류의 정의 자체가 뒤에 끝나는 게 더 most probable price가 아니라 highest price로 끝났었어요. 예전에 AI 시장 가치 정의가. 근데 그게 이제 변천이 되어 오면서 더 most probable price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23회 1번 오마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23회 1번에서 그 물어봤었잖아요. 우리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형도 그죠? 시장 가치 개념의 변천사에 관하여 설명하시고 아까 나왔거든. 네. 그러니까 그 오마주 완전 그거야. 지금 근데 그때 이제 무슨 논의가 있었냐면 어떻게 하이스트 프라이스가 되냐, 시장 가치 자체가 말이 되느냐. 근데 AI를 솔직히 뭐 시천만 원 빠가가 아니거든. 근데 하이스트 프라이스라고 정의한 논의는, 정의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시장 가치라는 것 자체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를 하는데 그 통상적인 시장 안에는 다수의 매수인과 매도자가 존재한다라는 걸 같이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어떤 그 입찰 제한 과정을 통해서 대상 물건의 최고의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한테 그 물건이 낙찰이 되게 되고 그 가격 자체가 이 부동산의 시장 가치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이 하이스트 프라이스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거래에 있어서의 호가 수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낙찰되는 가격, 그 가격이 즉 시장 가치다라는 논의 그거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더 most probable price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론적 배경이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다른 가격으로 정의를 한다면 그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더 most probable price를 물음 1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방법을 전제하고 있다. 그거는 결국 다른 쪽으로 이제 비틀어서 뭐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더 하이스트, 베스트, 유주랑 동일한 얘기가 되거든요. 즉 최유 이용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더 most probable price는 더 베스트 프라이스와 더 하이스트 프라이스를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 되는 반면에 이 원문상의 개념만 본다면 하이스트 프라이스는 더 베스트 프라이스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가 그런 측면에서 포함되는 관계적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차이점만 쓰면 그냥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유사성과 차이점 다 쓰던지 유사성 중심으로 쓰던지 좀 그래요. 그러면 요거 뒤에 목차 세분화된 거를 좀 봤는데 약간 제가 너무 어려워갖고 제가 한번 이해한 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레클리프의 주장은 뭔가 확률적인 것들로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통계학적 확률의 의미 부여와 시장 가치의 객관화 측면에서 시장 가치가 뭔가 우리 부동산 시장이나 뭐 이런 시장들이 불안정 시장이고 정분포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레클리프의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효율적 효과적 사용의 전제가 어떤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격의 정의에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most probable price에 대한 필요성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물음 1이고 물음 2는 그 most probable price가 옛날에는 highest price였는데 그런데 이게 어떤 그 효율적 효과적 사용 아까 말씀하신 그 최유 이용과 결합이 되면서
그게 변천이 됐다. 네. 라고 논지 구성 자체를 굉장히 하는 다양하게 예,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저는 이제 그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스토리 하면서도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 비교라는 논제를 물어보면 보통은 이 비교를 차이점과 동의어로 인식을 하셔가지고 서술을 해주시는 분들이 차이점은 아니지. 있어요. 아니지. 이게 비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이제 본래적 의미 자체가 둘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 차이점이라든지 공통점 혹은 우열을 살펴보는 과정을 보통 비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거 다른 거 다 쓸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맞아. 우열까지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단어적인 정의에서 봤을 때 가장 부합하고 또 명시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비교 방식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근데 아니 맞아, 답안 논리 흐름도 좋고 사실 뭐 AI 우리 공부할 때도 봤잖아. 근데 이 개념도 좋아. 근데 나는 걱정이 되는 게 네. 수험생들 입장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본다든가 했을 때 과연 차이만 쓸 게 아니 그런 부분 말고 이 논리를 끌고 갔을까? 어렵죠. 이게 어렵습니다. 나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베스트일 수도 있는데 네, 어렵습니다. 과연 이 논리 자체를 잘 끌고 갈 수 있었을까는 나도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사실 이렇게 비슷하게 사실 뭐 팀장들이 문제를 못 냈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기출에 대한 답안을 보고 좀 많이 고민했었어야 되네.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음일은 아마 잘 쓰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23회 1번 기출에 대한 많은 분석이 있기 때문에 잘 쓰셨을 텐데, 물음 2에서는 다르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같게 보고 다르게 보고의 어떤 그 우열이 있는 게 아니라, 같게 보고 다르게 보는 거에 있어서 자신의 논리를 정확하게 논증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마 많이 부족했을 거다라는 내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도 그게 그래. 우려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물음 3은 어떤가요? 물음 3은 작년 문제의 어떤 세분화된 관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가치 이론과 가치 추계 이론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모르고 계시면 조금 많이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치 이론은 감정평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가치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치 이론은 경제학에서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오래전에 있어서 어떤 옛날부터 고전적인 논의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음. 가치 추계 이론도 경제학에서 발전이 된 거고요. 그 가치 추계 이론이 본질이 돼서 구체화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전통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치명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 이거 존나 좋아하잖아. 고등학교 그래서 학파 정의는 분명히 많이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작년 문제가 그랬기 때문에, 일본 문제가. 그래서 이건 많이 작년에 나와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낭패인데 일단 믿어야죠. 뭐. 고전파 뭐 이런 사람들 나오면 이거는 일단 뭐 안 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론적 근거 쓸 때도 학파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 또 경제학을 배웠잖아. 또 1차에서. 그러면 이거 물음 2랑 3이 연결이 돼요? 전체적인 문제의 맥락은 시장 가치에 대하여 다음에 물으면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러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격이라는 개념을 보는 것도, 최고 가격이라는 개념을 보는 것도 시장 가치를 판정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 있는 거고, 그런 시장 가치를 판정하기 위해서 저 위에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게 가치 이론과 가치 추계 이론이고, 예전에 고전적인 측면에서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쭉 끌고 들어와서 귀결시키면 결국 감정평가 3방식이 나온다. 그런 논리가 됩니다. 그냥 시장 가치를 내기 위해서 네. 3방식을 내는 것은 맞습니다. 시장 가치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법이 감정평가 3방식이기 때문에. 예. 어렵죠. 진짜 많이 어렵죠. 이건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물음 1과 물음 변별력이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비슷하게 얘기하면. 쓸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없을 것 그냥 같아요. 개발 다 시장 가치만 잔뜩 얘기하는 건데. 근데 약간 진짜 23회 1번 같은 느낌이 엄청 그러니까 강한. 물어보는 거에 어떻게든 그거를 대답하려고 머리를 쥐어짜면서 노력한 분들은 오히려 좋은 점수가 나갔을 것 같지만, 여기 보이는 주제어만 딱딱 주제어만 정의를 하고 목차 쪼개서 막 세분화해서 쓰고 그냥 단답형으로 쓰는 답안은 조금 상대적으로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겠네. 난 시작 자체가 감치게 시장 가치를 기술하고 나갔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 내가 아까 그냥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문제 한 번도 시장 가치 나오는 계속 시장 가치. 그러면 안 돼. 계속 시장 내가 가치.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이 문제는 시장 가치를 선택 반통한다. 가능성이 가장 많은 가격이라고 써버렸잖아. 이런 게 이때잖아. 그러니까 2, 3번이 하나로 보는 거지. 계속 시장 가치를 쓰는 거지.
그렇지. 승현이 오 시장같이 이리로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치. 우리 감칙 제 5조에서는 이렇게 시작했을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아까 얘기를 한 거야 네. 내가. 이거를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론이 어려워. 누가 이론 쉽대? 쉽다. 쉽다고 그랬어? 이렇게 어려운데? 자, 문제 3번. 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이요. 이거는 뭐, 없어요? 이건 개정값이 아, 요거는 뭐, 없어요. 요거는 우리 뭐, 우리 기준위원회에서, 계속 용역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감칙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투보 워낙 사안이 많아서, 네. 지금 가능하지 못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은, 네. 뭐, 기준 가치가 아니라, 네. 가치 기준 명시의 원칙, 네. 이걸로 가려고 하는데 그 과도기준 단계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가치 외 가치가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비시장 가치로의 오해가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시장 가치 아닌 거는 다 비시장 어, 가치다. 거기다가 또 표지에다가도 이렇게 막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잘 하고 네. 그다음에 조금 업역의 확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가치 외 가치를 좀 쓸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 과도시 단계에서는 그럼 가치의 주로 쓸 수 있는 가치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예시를 해줘서 시장 가치 외 가치 쓰더라도 쓸 때 그 성격과 특징, 뭐 합리성, 이거 판단해야 되니까 그 그렇죠. 자체를 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주로 자주 쓸 수 있는 가치들 한 4가지 정도는 좀 정의를 해주고 그렇게 넘어가자고 하는 게 지금까지 해온 기준위원회에서의 어떤 그 시장 가치에 대한 배경이거든.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면 이건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정상 가격 옛날에 아니 옛날부터 심플하지. 그러니까 되게 참 정상 심플했던 것 가격주의, 같아. 나머지 특정 가격. 오히려 공부하는 입장에서 외울 게 없어. 그래서 내가 항상 좀 이해 안 하는데 우리는 부동산 물건 법정주의잖아. 네.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이 있어. 근데 시장 가치는 미국에서 AI 가져오는 개념이잖아. 근데 걔들은 정상과 비정상이 없어. 눈이 한 개인데도 비정상, 눈이 2개도 정상이야. 그렇죠. 우리는 눈이 2개여야지만 정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건 맞는데 근데 하여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 방어하기가 사실 이거 굉장히 힘들어. 시장 가치와 시장 가치 외로 나. 그러니까 시장 가치를 우리가 그 비판을 받을 수 있게 공격을 당할 여지가 너무 많아서 나는 개인적으로 정상과 비정상 이때 과거의 논리를 난 좀 더 지지하거든. 굉장히 이제 이분법 정론. 난 그게 너 좋아 아니면 싫어. 그렇지. 그게 처형. 아니 그냥 심각하게 얘기해서 이 부분이 농담이 아니고 훨씬 이게 우리가 논리를 방어하고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훨씬 낫다는 거지. 나는 사실 그걸 더 좋아해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시장 가치를 쓰면서 시장 가치의 범주를 한정적으로 볼 것이냐 확장해서 볼 것이냐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해산업법상 시가평가를 하는데 한정 가치야. 그러면 얘는 당사자들이 한정된 시장에서 가치고 한정 가치냐? 근데 한정 쓸 수가 없잖아. 그렇죠. 얘도 시장 가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걔는 시장 존재하는 가치거든. 그러면 시장 자체를 한정시켜 놓은 건데, 그렇죠. 그럼 이걸 정의를 이렇게 좁혀서 생각해버리면 못 들어가지. 또 이번에 판교, 임대주택 전환하는 것도 분양 시장에서 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치를 시장 가치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개인 간의 거래 아파트 가격.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이제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거를 그 대상 물건에 있어서의 상정할 수 있는 통상성을 의미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대상 물건의 어떤 공간 시장이라든지 자산 시장에 모두 포괄되어 있는 가능 시장 참여자에 대한 시장을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할 건지 문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칙을 규정함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하다 보면 다 다르거든. 그래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가치 기준을 명시하는 게 맞아. 그치. 나는 이런 측면에서 시장 가치를 이런 가치를 썼다. 그게 이제 가장 최종 종착점이 되는 종착점이 거죠. 돼야 될 것 예, 같아.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평가사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나도 어색하거든. 내가 시장 가치 외라고 가치를 쓰는 그냥 형 거 시장 자체가. 가치만 평가할 거잖아,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시장 가치 외를 정비사업할 때 쓴단 말이야. 그러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 옛날에 안 쓰다가 쓰는 거예요. 요즘에. 그치. 요즘에 정비사업에서도 종전자산, 종자산을 옛날에는 시장 가치를 썼었거든. 관리처분 목적을 위한 시장 가치를 썼었는데 요즘에 시장 가치 외가 쳤어. 멋있다. 그러니까 시장 가치 외가 그 쓰긴 하는데 이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쓰는데 굉장히 좀 어색하긴 하지 우리 입장에서도. 아, 공대 변호사님 너무 그 사고를 위해서 오셨죠? 아니. 아니야, 그래서 문제 3번 빨리 하고 넘어가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문제 3번은 맨 마지막 문장을 조금 이게 잘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면 감정평가 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시장가치 외가치에 대한 논제가 출제가 됐다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장가치 외가치를 나열하고 정확한 개념 적시를 해주는 것도 그 나름의 그 답안도 나름 자체로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이다. 근데 아까 이제 형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논의의 배경 자체는 뭐냐면 이런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도입하는 초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무한정 열어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 있어서 잘 활용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제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써주고 아까 얘기했었던 뭐 특수가치란다. 투자가치라든지 공정가치라든지 많이 쓰는데 못 쓰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라든지 뭐 특별가치라든지 혹은 이제 법정가치라든지 그리고 가치까지. 그 외의 가치들은 이제 뭐 개별 평가사한테 위임하는 어떤 형태로 규정을 그러니까 요거는 규정할 필요가 같이 있다. 개정 그거 물어본 거야. 내 책에도 그 개정 안 나오면서 그냥 같이 4개를 넣어줬었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정도 쓰면은 뭐 더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좋을 것 어차피 같다. 20점인데 너무 많이 써도 가치를 너무 많이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마지막 문제 이제 조사평가 그런 한정 이거는 뭐 찍었다며. 이거는 뭐 우리 같이 냈더라 사주차에. 사주차에. 내가 이거를 20점으로 냈어요. 이거를 조사평가와 그냥 똑같이 냈어요. 이거 완전 오는 그대로 조사평가 조사 산정. 물론 이제 조사자를 빼긴 했지. 왜냐면 이제 평가 어프레이저를 쓰고 산정 옆에다 calculation이라고 썼으니까 내가 이거를. 그렇게 물어봤어. 그리고 비교 설명하시오가 물음 1번이었고 스터디 문제가 물음 2번이 이제 조사평가와 조사 산정을 이제 공시 가격 결정 주체와 관련하여 이제 뭐 설명을 하라 이렇게 썼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뭐 개념만 좀 얘기하고 너무 얘기해볼래요 이거? 뭐? 얘기할 건 없고 어쨌든 간에 이게 문제가 나온 거는 사실 공대호 변호사님이 갔다 오셨잖아. 세미나도 갔다 오고. 그 무슨 뭐였지? 그 세미나가? 국회에서 세미나 있었죠. 네, 그죠? 세미나. 조사평가와 조사 산정의 차이점인가 이렇게 하고 세미나 있었죠. 예. 그때 발제했나? 아니요, 저는 패널. 발제는 패널이었고, 발제는 제주대학교의 정수영 정수영님. 국회의원도 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나경원 대표랑 오지 않았었나요? 그게 협회에서 여러 차례 세미나를 한 번이 했던 거였는데, 아니구나. 한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그 중에서 한 번. 그때 분위기는 어땠어?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갔나? 분위기가? 조사 산정, 발제를 이제 정수영 교수님이 하시면서, 정수영 교수님께서 이제 조사평가, 산정 개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외국 사례를 얘기하시고, 네. 또 그때 당시 언론에 나왔던 거를 얘기하셨어요. 언론에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면서, 지역별로 이제 가격 비중이 안 맞다. 작대로 있다. 외국에서? 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이제 공동주택 가격인데, 뭐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여기 가격이 뭐 시가, 여기는 뭐 몇 프로고, 여기는 몇 프로인데, 이제 그게 차이가 나고,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 하시는 정선 교수님은 그게 또 이제 협회에서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정선 교수님 논리는 산정을 하면 비전문가가 과거 데이터 자료를만 가지고 가격을 이제 산정을 이제 추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국민들의 이제 세금이나 이런 거 직결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고쳐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로 전문가가 투입돼서 공정한 가격을 이제 매겨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하고 아까 전에 뭐 나왔던 개념이 시장 가격이 이제 최빈값이 아닌데 최빈값이나 이제 데이터 통계만 가지고 이제 산정을 해가지고 그걸 과세 자료하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제 이런 식의 논리셨죠. 근데 이걸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개공을 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공은 좀 다른, 그러니까 네, 조금 범주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거는 네, 평가사가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지금 부동산 가격공시법 관련해서 조사 평가하는 거는 표준지 공시지가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사 산정은 표준주택 가격, 그다음에 공동주택 가격, 그다음에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하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이
조사 산정이라고 되어 있고 개별 공시지가랑 개별 주택 가격은 결정 공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일단 표준 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다 이제 쟤들이 직접 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전수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주택이나 개별주택은 바로 그냥 저걸로 돌려가지고 산정하는 거니까 그거는 결정 공시가 맞고 조사 산정은 아닌 거고. 이게 지금 이거 쟁점이 나눠서 써야 될 거는 공시 업무하고 관련된 걸 쓰라고 했으니까 네. 공동주택에 관련된 이슈들을 써줘야 되는 건 맞거든 사실. 그렇죠. 근데 되게 전형적으로 문제들 때문에 원래 좀 시끄러운데 그냥 막 시끄러운 시끄러워. 거 살짝 피해가는 거죠. 시끄러운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준비하셨어요. 근데 아니라고 난 생각을 했어. 왜냐면 부동산 유형별 뭐 저기 그 불균형이라든지 시가 반영률 미달의 문제 이런 것들은 못 건듭니다. 그거는 건드면 네. 자승자박. 네, 못 건드립니다. 그거는. 아유 뭐 고생 많으셨네요. 네. 어쨌든 다양한 논리가 있다. 그지? 이론은 참 어렵다. 다양한 논리가 있다. 뭐 실물도 그렇고 법규도 그렇고 다양한 논리가 있다. 저는 매년 시험이 끝나는 건 결국은 이거잖아. 법규는 뭐 나름 어렵고 쉬울 수도 있고 그건 뭐 차치하고 실무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변별력이 크게 있을 것이라 작년보다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변별력은. 근데 이러면 누가 쓴다? 근데 그런 거는 있다라는 거지. 어쨌든 내가 보기엔 그래. 시립법 다 마찬가지야. 뭘 공부할지는 결정돼 있어.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야. 물리적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무한정 늘려갈 수 없습니다. 어떤 범위 한정이 있기 때문에 뭘 공부할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쓰는가예요. 근데 소자 쪽에 좀 치중을 해서 공부의 어떤 전체적인 커리를 좀 그쪽으로 치중을 해서 바꾸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면 쓸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그랬었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랐었고.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매년 드는 생각이지만. 나는 시리법이 다들 쉬웠다 내지는 뭐 어려웠다 준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마다 나는 언제나 느끼는 쉽지 게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느끼는 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게 다 동등하게 느끼는 거거든. 쉽다고 생각하면 다 쉬운 거고 네. 전부 다 내가 쉽다고 생각하면 다 그 상대적인 거라서 그리고 보이는 만큼 쉽고 어렵고가 또 그러니까 구별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굳이 뭐 난이도가 누가 쉬웠대더라 누가 어려웠대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항상 자기 컨트롤하면서 시험장에서 잘 썼느냐 네. 이게 나는 시험에 붙는 가장 마인드 컨트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